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약사님들을 모시고, 그동안, 한 25년 동안, 저희 연구소와,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그리고, 정리했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약사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5년도에 그 개국을 해서 의학부로 되기 전까지 약국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약국을 경영하는 동안 약을 굉장히 신봉했었고 또 이 약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약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임상 사례들을 만들었고 또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한약과 양약의 병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처방을 그 당시에 했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추가해서 그 당시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막 발달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종류가 별로 없었지만 비타민 요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메가비타민이라고 하는 공부를 그 당시 하면서 비타민과 한약과 양약의 어떤 병용에 대한 공부를 실제 그 의학 분업이 없었던 이미 조제가 가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임상 사례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의학 분업이 되고 나서 이제 실제 그 약사님들께서 이제 그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받는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 만성 질환을 케어할 수 있는 한약과 이런 양약 그리고 식품으로 만성 질환을 케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제 상실하게 되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 약사님들의 직능이 어찌 보면 직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20년 가까이 흘러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제 그 20년 전에 약국을 이제 그만두고 천연물 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해서 만성 질환을 케어할 수 있고 완치까지 가능할 수 있느냐 해서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아주 그 방대한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약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 내용은 만성 질환, 특히 만성 염증성 질환을 우리가 약이 아닌 식품으로 특히 파이토케미칼로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과 그리고 그 앞으로의 그 약사님들의 직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강의하고자 하는 이 주제는 OPNT를 활용한 만성 난치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입니다. OPNT는 Also Cellular Personalized Nutrition Therapy. 즉 이제 약국에서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환자들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관절염, 류마티스, 자가면역성 질환부터 이런 그 대사성 질환까지 아주 방대한데 이런 방대한 환자들에 대한 이 세포 교정을 통해서 이제 그 근치를 시킬 수 있는 영양요법이 되겠습니다. 이 오소셀룰러라는 뜻은 correcting cell gene function, 그러니까 세포의 그 유전자 상태와 세포의 기능을 이제 바로잡는다라는 뜻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뉴트리션을 통해서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유전자를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바이오액티브 파이토케미칼이다. 그러니까 이제 약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안토시아닌 또는 커큐민, 또 레스베라트롤, 설포라판, 이소플라본 이런
파이토케미칼 폴리페놀 이런 종류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액티브하다는 뜻은 이건 생리 활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뜻이고 추출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포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는 물질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출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바꿀 때는 두 가지 그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메가도시지입니다. 약사님들이 지금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용량으로서는 서플리먼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유전자를 바꾸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메가도시지가 과연 어느 정도냐? 그건 사실은 실제 임상에서 써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하고는 좀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최소량을 잡아서 식품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제 제품을 원료를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되도록이면은 논문 나올 정도로만 이렇게 그 최소량을 잡는 쪽에 기업들이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취급하는 정도의 용량은 10% 정도,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해소할 수가 유전자를 바꾸는 쪽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enough treatment period, 즉 아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전자를 바꾸는 데는 저희가 해본 결과 약 4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완전히 바뀌는 탐이 한 100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120일이라고 하는 아주 충분히 이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시간, 이게 한 120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이오 액티브해야 된다. 지금 약사님들이 쓰시는 필수 지방산 중에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는데 사실 오메가9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액티브한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지 않고 오메가6와 오메가3를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EPA DHA나 감마리놀렌산 이런 종류들의 오메가들이 순도가 바이오 액티브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 액티브하다는 것은 산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오메가3 특히 이제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 15도, 25도, 한 25도 넘어가면 다 산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 들기름을 공기 중에 내놓으면 쩌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는 이 공업적인 방식, 그러니까 대량 방식에서의 그 오메가3는 이제 이 유전자를 바꿀 수가 없고 오히려 유전자를 손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메가3를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은 동맥벽이 더 두꺼워져 가지고 동맥 경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실제 그 동물 실험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 그다음에 충분한 기간, 그다음에 바이오 액티브한 이런 상태를 써야 된다. 특히 필수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필수지방산은 일단 산화나 변성이 돼버리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과 심하게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슈퍼 울트라 엑스트라 버진 오일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보통 80도 정도에서 이렇게 착유된 상태를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고 울트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40도에서 착유된 상태를 울트라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고 슈퍼 울트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25도 미만에서 착유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슈퍼 울트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우리가 실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게 착유를 25도 미만을 착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필수지방산으로는 유전자를 고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오메가3를 어떻게 해서 섭취를 하는 게 좋으냐? 산화가 안 된 상태에 섭취를 하는 방법은 산 고등어를 이렇게 회로 먹는 회로 먹었을 때
유전자가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는 들깨를 볶지 않고 들기름을 그냥 씹어서 먹으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15도에서 짜가지고 바로 먹는 방법. 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마씨는 일단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를 지금 가지고 오메가3를 이렇게 뭐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는 원래 그 안에 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15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으면 청산가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씨를 수입하는 기준이 150도로 열 처리를 해야만이 우리나라 식품 원료로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유로 해서 지금 식물성 오메가3를 이렇게 지금 캡슐이라든지 이렇게 넣은 것들은 다 산화가 된 오메가3다.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하면 일단은 25도 이상 가하면 산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노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노라는 것은 저도 사실은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경영을 5년 하고 그동안 쭉 이제 연구소에서 천연물 소재, 기능성 소재,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을 쭉 해오다 보니까 제가 전공은 사실은 뭐 그쪽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연구소를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쪽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실제 인삼, 뭐 안토시아닌, 뭐 이소플라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 혈중에 AU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혈중 농도가 있는데 이 농도가 실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천연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방광기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노 컴플렉스를 써서 그 안정성과 활성을 높이지 않으면 유전자를 바꾸는 파이토케미칼을 활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실제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분열을 통해서 생존을 하는데, 이게 염증세포가 아직 수명이 다하지 않은 염증세포는 이제 그 염증세포는 다시 염증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세포는 계속해서 염증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방치해 두면은 만성 염증 조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를 만들지만 염증세포는 염증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염증세포를 유전자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 염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전자를 만성 염증으로 가는 동안 유전자를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바꿀 거냐? 바로 여기 보시면 이 염증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드는데 OPNT가 필요하다는 거죠. 약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약국에서 이렇게 조제하시는 뭐 이 심혈관, 그다음에 이런 그 대사성 질환, 그다음에 엔사이드나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이뮤니티 이니비터 같은 걸로는 오히려 이 유전자가 더 망가지고 유전자가 더 손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이 OPNT, 파이토케미칼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라마토리 진을 이제 사실은 세포를 바꾼다는 얘기는 유전자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유전자가 바뀐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자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유전자 서열이 바뀌는 게 아니고 유전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서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서열이 바뀌는 게 아니고 유전체가 바뀌는데 그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전체를 후성 유전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에피제니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질환,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유전자의 배열이 바뀌는 게 아니고 유전자의 발현 정도, 밸런스가 망가진 상태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후성 유전체를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후성 유전으로 발생하며 자손에게 유전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술 담배를 계속 먹고 가공식품을 먹고
그런 아주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상황에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면 그 정자는 바로 후성유전학에 의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후성 유전체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정자에 들어있는 만성 질환 유전체가 수정을 했을 때 그 아이한테도 똑같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교라고 하는 것도 남자들도 임신하기 전에 이게 수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의 유전자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좋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전의 근원은 게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저리에도 있다, 이렇게인데요. 이 말은 게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전자예요. 근데 유전자가 사실은 지금 13,200가지의 만성 질환 중에 유전병은 거의 없습니다. 뭐 0.1%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후성 유전병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유전병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서열이 바뀌는 것을 유전병이라고 하는데, 후성 유전병은 서열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이제 유전자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질병의 모양을 하느냐, 건강한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될 수도 있고 만성 질환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우리가 먹는 약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전체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영양 상태는 유전자 영향을 끼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데, 그럼 어떤 기전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질병에 관련된 유전체가 바뀌느냐? 여기 보시면 DNA 메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시토시라고 하는 염기가 있는데, 시토시라고 하는 염기에 거기에 이제 메틸레이션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유전자의 활동이 정지되는 겁니다. 유전자의 활동이 정지되면서 많은 질병과 관련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이것은 유전자를 보호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히스토인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유전자는 히스토인이라는 이런 원래 이래 연날릴 때 실패라고 하죠. 이 실패에 감겨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게 이제 히스토인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아세틸레이션이 된다든지 메틸레이션이 되면 이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세틸레이션이 되면 더 잘 유전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디아세틸레이션이 되면 유전자가 묶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마이크로 RNA라는 아주 작은 RNA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 RNA가 말하자면 유전체를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여기 보시면 Epigenetic, Nutrient and Bioactive Food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후성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양소와 그리고 바이오액티브한 푸드를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개의 유전체를 움직이는 요소들이 바뀜으로써 이런 많은 질병들에 영향을 준다. 이게 에이징, 노화, 캔서, 뉴로코제니티브 디스오더, 이건 뭐 신경계 쪽에 아주 문제, 뭐 치매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 뭐 망막 질환, 오베시티와 메타볼릭, 거의 모든 질환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영양소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이걸 다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멀 티슈, 정상적인 조직이 아브노멀 티슈, 이제 우리 자가 면역 조직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조직으로 변할 때 이게 부모로 받은 제네틱 팩터와 우리가 실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독소 가공식품에서 영향을 받는 에피제네틱 팩터가 서로 관련이 지어지면서 이런 병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다이어트리 폴리페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폴리페놀은 파이토케미칼을 우리가 폴리페놀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어트리 폴리페놀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이걸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이미 자가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비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가 엑스프레션이 되느냐 아니면 익스프레션이 안 되느냐는 바로 이 다이어트리 폴리페놀에 의해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세포고, 이거 암세포인데, 암세포는 앞에 이렇게 프로모터에 엄청난 메틸레이션이 돼 있어요. 이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이런 메틸레이션이 되면 암을 억제하지 못하고 암이 발병하는 거고, 또 여기는 이제, 전체 유전자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히포메틸레이션, 즉, 이제 그 메틸레이션이 덜 돼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암세포는 막 세포가 분열하는 건데 메틸레이션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주는 또 메틸레이션이 안 됐을 때 이게 복합작용으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틸레이션이 어느 때 돼야 되느냐, 어느 때 또 될 때 안 될 때를 구분하고 무조건 메틸레이션만 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메틸레이션이 너무 많이 되면은 세포가 아예 움직여버리질 않고 메틸레이션이 너무 안 되면 세포가 막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을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메틸레이션이 적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이 좋고 나쁨이 어떤 유전자에는 질병 유전자는 메틸레이션이 돼야 되고 우리 건강 유전자에는 디메틸레이션이 돼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대로 영양 상태를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질병으로 가는데 영양 상태만 딱 바꿔주면 우리가 후속유전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구티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아구티쥐가 굉장히 뚱뚱하고 혈압도 높고 당뇨가 있는 쥐 유전자를 아구티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아구티쥐에게 이제 폴리페놀과 또 이게 메틸 도너 그룹, 그러니까 메틸을 줄 수 있는 엽산이라든지 이런 그 바이타민 B12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줬더니 이건 준 그룹이고 안 준 그룹인데 준 그룹에서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아주 건강하고 혈압 당뇨가 정상적인 쥐들이 태어났고 주지 않은 그룹에서는 이렇게 비만이면서 혈압 당뇨가 있는 그룹이 나왔다. 즉 엄마의 영양 상태만 개선해줘도 아이들의 질병 유전자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뉴트리션 상태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 상태가 저렇게 털을 색깔까지도 영향을 입힐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약, 그 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지만 제가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과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질병은 세 가지의 원인이 세 가지인데요. 스트레스, 톡신, 제노바이오틱스. 뭐 스트레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정신적인과 육체적인 게 있고, 톡신은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약물, 그 다음에 간 유해 그런 물질, 화학 물질들, 이런 게 되겠고, 제노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의 생체에 타격을 주는 아주 이물질들을 총괄적으로 제노바이오틱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출이 되면 일단 하이퍼 심파스토코이너스 이거에서 이게 뭐 교감신경이 이렇게 긴장이 되게 되고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리고 우리 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아드레날린과 이 스테로이드 수치가 쫙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몸의 생리적인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혈관에서는 이제 마서 컨스트릭션,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혈류량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혈관 수축이 일어나니까 혈압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라눌러레이트라는 과립구, 우리 백혈구 중에 이 과립구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 과립구가 내뿜는 일중황산소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활성산소인데 그 과립구의 일중황산소에 의해서 ROS,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에
산화적 스트레스, 활성산소라고 하죠. 활성산 수치가 착 올라갑니다. 이게 질병의 발생 모델입니다. 우리가 만성질환을 앓기 전에 우리 몸의 상태는 항상 이런 상태로 가고 혈류는 줄어들고 혈압은 올라가고 ROS는 많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조직, 셀과 조직이 같이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떤 데미지를 입느냐에 따라서 염증과 궤양, 뭐 암까지도 우리가 실제 유전자가 바뀌면서 만성 질환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염증과 부전, 궤양, 암은 이 ROS라든지 독소가 얼마만큼 타격을 입히냐에 따라서 어떤 세포에 타격을 입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염증 세포와 암 세포는 이제 타격의 종류,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강도에 따라서 이 ROS나 독소의 그 크기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크로닉한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OPNT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만성 질환을 우리가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상태에서 만성 질환인 분한테 OPNT 환자에게 OPNT를 투여했을 때 이제 밑으로 가보면 부교감 신경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아세틸콜린과 프로스타글란딘 E1과 E3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계열이. 그 다음에 이제 바소딜레이션, 혈관 확장이 되면서 혈류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림포사이트, 림프구가 올라가고 여기서 면역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류가 열리고 면역력이 올라가서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 이 상태에서 보통 우리는 병원에 가면,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염증입니다 얘기해서 우리가 엔사이드나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엔사이드나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엔사이드나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지 말고 이게 셀이 리커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리커버리가 되려면 여기에서 OPNT를 해야 되는 겁니다. OPNT를 이렇게 하게 되면 스템셀과 이제 리스토링 엔자임이 활성이 되면서 이 리커버리를 굉장히 빠르게 단축을 시키면서 염증으로 인한 몸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OPNT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EGN이 체인지 되면서 만성염증 FEGN에서 정상적인 FEGN으로 체인지가 되면 노멀셀로 바뀐다. 이게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결국에 실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런 그 반응들, 뭐 통증, 발열, 부종, 홍반, 이런 발진, 가려움증 이런 것들은 inflammatory response다. 이건 사실은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반응이죠. 좋은 반응인데 이걸 무작정 스테로이드나 엔사이드로 누를 게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올려줌으로써 이런 셀 리커버리가 될 수 있게 해줘야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 엔사이드나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유전자가 절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유전자가 더 손상을 입어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이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OPN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 구조를 좀 간략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세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멤브레인과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뉴클레우스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뉴클레우스의 원료는 그 구성 성분은 DNA와 히스톤이고, 미토콘드리아는 DNA, 그다음에 멤브레인은 액티브 오메가로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오메가는 오메가3와 6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액티브 오메가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오메가는 오메가3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3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옥시던트 엔자임이 이 세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안티옥시던트 엔자임, 멤브레인,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뉴클레우스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핵에서는 진합성, 유전자가 합성이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에너지 합성,
여기 멤브레인에서는 옥시제인, 글루코스, 아미노에시드 채널이고 CSM 리스펙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신호 전달 분자에 아주 중요한 리셉터 역할을 이게 그 멤브레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멤브레인이 산화되거나 손상돼 버리면 세포끼리 예, 신호를 전달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포의 수명이 짧아지고 큰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먹을 때 되게 중요하답니다.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 간 통화를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세포는 면역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SM, 셀 시그널링 몰리큘의 리셉터 역할을 세포막이 하고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옥시던트 엔자임은 SOD와 CTS, GPX가 있는데 SOD는 슈퍼옥사이드 디뮤스테이즈고 이건 카탈라이즈 이것은 이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스라는 이런 이제 안티옥시던트 엔자임이고 이건 ROS를 이제 세포 내에서 뉴트럴라이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40살이 넘어가면 50% 밑으로 항산화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소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병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대 넘어가면 막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지방간 수치도 막 올라가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항산화 효소가 수치가 저희가 재보면 40살 되기 전하고 40살 된 후하고 한 50%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40이 넘어가면 무조건 항산화 이온 그 효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항산화 물질을 공급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OPNT에 의해서 이런 질병을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거기에 메인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다이제스션, 디톡스, 서큘레이션, 이뮤니티, 리커버리 5단계의 인체 중요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OPNT가 이루어지는데요. 메인 뉴트리언트를 보겠습니다. 시아니딘, 오메가, 클로로필, 프리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액티브 바이타민. 여기서 이제 액티브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합성 비타민은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비타민 C만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C를 저희가 동맥경화에 있는 분들에게 또는 동맥경화 있는 주에게 해봤을 때 동맥이 더 두꺼워져.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합성 비타민 C는 좀 이렇게 크고 작고 각진 모양이에요. 우리가 분자식만 같다고 그래서 같은 구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스퀘어한 구조가 이제 합성이고 스피어하고 큰 게 이제 천연인데 여기서 액티브한 것은 다 이제 천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타민 E도 천연을 섭취하지 않으면 폐암을 더 유발을 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타민을 지금 사용하실 이제 우리가 OPNT를 할 때는 합성 비타민을 쓰지를 않고 그다음에 커큐민, 아미노 애시드, 펩타이드, 콜라겐, 또 이렇게 소화효소,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씁니다. 여기서 시아니딘이라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원료인데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아니딘은 이제 그 검은 콩 아시죠? 검은 콩에 시아니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검은 콩의 검은 색깔을 나타내는 게 이 시아니딘인데 저희가 검은 콩에서 시아니딘을 이렇게 뽑으면은 키로당 뽑는 원가가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싸서 검은 콩에서 이제 시아니딘을 뽑지를 않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아로니아라는 베리류의 그 장미과 열매가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 시아니드로만 색소가 되어 있어요. 블루베리나 이런 오디 이런 베리들은 시아니딘 함량이 조금밖에 없는데 아로니아 같은 굉장히 많은 시아니딘 함량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시아니딘을 아로니아로부터 이렇게 그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아니딘과 이 오메가, 액티브 오메가가 아주 핵심적인 원료로서 OPNT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이제스천,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엔자임과 여기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칼슘, 마그네슘이 왜 이 소화 쪽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 소화기관은 위하수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이런 쪽은 이 평활근이 안 움직여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평활근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칼슘과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을 임상에서 쓰실 때 지금 뭐 약국에서는 아마 역류성 식도염 있을 때 뭐 제가 예전에 약국 갔을 때는 오메프라졸이나 뭐 파모티딘, 뭐 시메티딘 이런 것들을 H2 차단제나 HTP 뭐 이런 펌프 억제제를 썼는데 그런 것들을 쓰면 일시적으로 산을 막아주기 때문에 약간 증상이 억제될 수 있지만 오히려 위 기능을 더 떨어뜨려서 만성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병용을 하실 때 칼슘과 마그네슘을 꼭 병용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근육이 이렇게 좀 약해지거나 운동을 못하는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기전으로 하면 변비에도 칼슘,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변비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고자 할 때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평활근 쪽이라든지 골격근 다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디톡스가 들어갈 때는 시아니딘과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몸에서 해독을 이렇게 시킬 때는 간을 직접 시토크롬 P450에 50과 또 이게 황화 작용을 하는 그런 그 2단계 그 해독에서 필요한 게 바로 시아니딘이고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소장에서 잡아서 대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식이섬유의 역할들이 바로 디톡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쪽은 시아니딘과 커큐민, 이뮤니티 쪽은 시아니딘과 바이타민, 리커버리는 니클레오타이드, 클로로필, 오메가가 바로 이 리커버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액티브 시아니딘, 이제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이 시아니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제 저희가 이런 시아니딘을 가지고 주실험을 해본 결과 시아니딘을 썼을 때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암에도 걸리지 않는다. 발암물질을 처리했는데도 암에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ROS, 헤비메탈, 중금속, 카시노겐, 발암물질, OXLDL, 산화콜레스테롤, 방사능 많은 산화물질들이 우리 몸에를 들어오더라도 이 액티브 시아니딘의 혈중 농도가 충분하면 이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이 시아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니딘은 와이드 스코프 셀 프로텍터다. 이게 광범위 세포 보호제로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쪽의 측면에서 이런 그 베리류들이 갖고 있는 안토시아닌이 아주 중요한 파이토케미칼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안토시아닌 중에서도 이 시아닌이나 안토시아닌이 가장 강력한 안토시아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좀 재미난데요. 이제 과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하느냐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산화된 기름을 먹으면 암에 걸리고요. 산화된 기름을 먹으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요. 염증도 많아지고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산소가 이제 이 멤브레인 자체가 산화가 안 돼 있을 때 이렇게 그 산소가 쭉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산소가 충분한 상태가 되죠. 이런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는 이게 유전자가 이렇게 변이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이제 이게 과산화 지방산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산으로 세포막이 이렇게 변질됐을 때는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오게 되죠. 튕겨져 나오게 되면은 이게 산소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게 산소가 계속해서 떨어져 가지고 65%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핵에 있는 유전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뭘로 바뀌냐면은 줄기세포로 바뀌어요. 그 줄기세포가 우리가 엄마의 그 한 달 전 임신하고 한 달 전 모습으로 배아 줄기세포로 바뀌어 버리는 병이 바로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은 거꾸로 격세유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포가 이 히폭시아라고 하는
저산소증에 걸린 일반 세포가 자기 유전자를 살기 위해서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저산소 유전자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암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65%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 자가면역 질환이 한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도 히폭시아 상태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폭시아라는 것은 산소 결핍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세포가 산소 결핍이 되면 히폭시아에 빠지고 그 히폭시아에서 유전자가 바뀌는 거다. 유전자가 심하게 바뀌는 게 아니고 덜 심하게 바뀌면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멤브레인의 그 구성 요소도 되지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의 전구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들을 보게 되면 CSM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세포 신호 전달 분자를 작용을 하고 실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혈압과 혈당을 모듈레이팅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잘 먹으면 혈압이 안 올라가고 기름을 잘못 먹으면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음식하고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 걸 많이 먹는다고 혈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름을 잘못 먹어도 혈압,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잘못된 기름을 먹으면 혈압과 혈당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면역도 우리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노유파라는 것은 Non-Oxidized Essential Unsaturated Fatty Acid 이거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은 필수 불포화 지방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노유파를 먹어야지 건강한 세포막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히폭시아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히폭시아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유전자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히폭시아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노유파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기름을 아주 잘 선택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포를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약사님들이 알고 있었던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과연 염증 증상하고 염증 세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염증은 염증 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염증 현상인 거고 실제 그러면 염증은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건 뭐냐? 인플라메토리 셀이라는 건 뭐냐는 거죠. 염증 증상과 염증 세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염증 세포는 바로 세포막이 옥시다이즈 된 거다는 거죠. 이 세포막이 우리가 산화된 상태를 우리는 이걸 염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어떻게 산화되느냐? 바로 스트레스라든지 톡신에 의해서 산화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튀김 종류를 많이 먹어도 그 튀김에 있는 기름 때문에 치킨이라든지 튀김 종류를 많이 먹어도 이렇게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한약 지어 먹을 때 이제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산화되게 되면 염증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포 중에서도 세포막이 이렇게 산화된 상태를 우리가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염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과도하게 4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이 독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세포막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까지 공격을 받게 돼서 미토콘드리아의 파워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만성의 염증 상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D, 이건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타입 1은 이제 백혈구의 상태가 산화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백혈구가 이렇게 산화돼 버리면 백혈구가 미토콘드리아와 멤브레인에 이렇게 산화돼 버리면 백혈구가 피하의 식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피하의 식별이 불가능해지는 자기 세포를 남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완전한 백혈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을 계속 쓰면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약을 계속 쓰면 이런 염증 세포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런 면역세포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2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가면역 질환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일단 제가 나누는 이유는
우리 약사님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이해할 때 단순한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하나는 이제 림프구에서 이제 산화가 일어나는데 이 조직에서 산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콜라겐 이 데미지를 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우리가 콜라겐 디지즈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이렇게 세 가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닥이 다 풀어져 버리는 상태, 이런 상태가 콜라겐병이고 이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우리가 교정할 때는 반드시 콜라겐도 같이 교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암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암 환자가 한 200만 명, 그리고 앞으로 셋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우리 지금 질병학회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암 유전자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발현이 되느냐의 문제는 바로 스트레스와 독소에 의해서 발현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1000만 년 전부터 여러분들의 몸에는 암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한 1000명 정도의 그 후성 유전, 암 유전이죠. 암 유전체를 제가 이렇게 한번 봐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인데 딱 보니까 다 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1000명이 다. 폐암, 간암, 위암 뭐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암 유전체 검사를 해보면 아마 다 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날 거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암의 진단을 받고 어떤 분은 안 받느냐? 바로 발현의 여부다는 거예요. 익스프레션이 되느냐? 어떤 거에 되느냐? 스트레스와 독소에 의해서 이렇게 산화되거나 변이가 되는 거죠. 이게 후성 유전체가 변이가 되는 거고 이것도 후성 유전에 관련되고 다 후성 유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이 핵에 있는 이 DNA가 줄기세포로 바뀌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줄기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에 있는 세포처럼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실제 5년 정도 되면 한 1cm 커져야 되는 암인데 이게 줄기세포성이 큰 암으로 바뀌면 5개월 만에 10cm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암은 뭐 15년, 20년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암의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급성적이고 진행성이 빠른 암들은 줄기세포성을 많이 갖고 있는 암들은 이게 막 한 석 달 사이에도 말기암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건강진단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나온 분이 6개월 후에 말기암으로 이렇게 진단받고 3개월 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도 종류가 한 300가지 종류 되는데 그 암도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암을 촉발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바로 스트레스와 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레스와 톡신을 제거할 수 있는 시아니딘을 우리가 이제 항시 섭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아니딘을 이게 우리가 매일 섭취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와 톡신에서 나오는 이 ROS라든지 헤비메탈 여기 이제 많은 그런 방사능적인 부분들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들을 다 이제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로 가기 전에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액티브 시아니딘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OPNT를 실제 해보겠습니다. OPNT를 이 단계에서 이제 OPNT 이게 이런 단계는요. 인플라마토리 셀은 이제 병도 1년 미만의 병, 뭐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 다 이제 이 정도 가능한데 당뇨약을 먹은 지 뭐 한 1년, 뭐 혈압약을 먹은 지 한 1년 이 정도는 다 이제 염증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럴 때는 이제 시아니딘과 오메가 또 이 비타민 이 세 가지로 4개월 정도 교정을 하면 다 정상 유전자로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닉 상태, 즉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까지 망가진 상태는 이제 그 여기 NCT라는 클로로필과 핵산이 같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보통 우리가 이제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약을 우리가
처방약을 먹은 경우를 만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이런 그 OPNT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AID, 즉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도 만성 질환에 준해서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세포 교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암 체질을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진짜 암인 경우에는 좀 불가능하고요. 뭐 분열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이런 줄기세포성 암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서히 진행하는 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중간에 있는 중간암도 있는 거고, 이런 중간암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OPNT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암 체질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예, 이런 염증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혈관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염증 상태에 있는 혈관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다. 그리고 BP와 BG가 하이 레벨로 올라가 있고 림포사이트는 로우 레벨, 오시게는 디피션트로 돼. 이런 상태들이 이제 염증 주변의 혈관의 상태 또는 면역과 산소 상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 염증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산소 부족 정도가 심하고 이제 면역도 더 떨어져 있고 하이 레벨로 이렇게 올라가죠. ROS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런 면역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 네, 이건 암인 경우에는 더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세포 상태는 아주 산소가 완전히 이제 그 밀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 저산소 상태가 아주 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가장 좋은 조건은 산소가 많은 데로 가는 겁니다. 산소도 많아야 되고 세포막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은 몸 안에 이 ROS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한 5배 정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ROS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다시 재발이 되는 이유가 이 활성산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활성산소를 암 환자들은 반드시 완치를 하고 난 뒤에도 활성산소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ROS가 모든 암의 원인이 되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약사님들은 잘 보셨던 이제 단어인데요. 아테로스클로시스라는 이 동맥경화입니다. 이 동맥경화가 사실 이제 무슨 병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삼성의료원하고 2008년도에 저희가 이 동맥경화 고혈압의 그 동물임상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저희가 국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제가 동맥경화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 동맥경화는 노화의 증상이다. 그래서 33살만 넘어가면 동맥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살이 되면 동맥의 50%가 다 이게 좁아진다. 이게 노화 증상하고 비슷해서 이 동맥경화가 모든 병에 다 원인이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러드 플로우가 다 떨어진다는 거죠. 동맥경화 때문에. 그래서 이 동맥경화라는 것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 동맥경화를 얼마만큼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동맥의 노화를 얼마만큼 지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성 염증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다 들어갑니다.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정맥류, 여기 보시면 백내장, 녹내장, 망막증, 간경변, 여기 보면 불임, 조숙증, 자가면역, 아토피, 성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다 동맥경화와 관련된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발기부전도 실제 남성 호르몬의 문제에 의해서 오는 경우보다 동맥경화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80%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비아그라를 썼을 때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바로 동맥경화인 경우에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경우인데 이렇게 동맥경화를 OPNT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스트레스와 독소인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OXLDL이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편견 속에
LDL이 동맥경화의 주범이다, 혈관질환의 주범이다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실제 LDL 수치가 250 넘어가고 30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동맥경화에 걸린 사람들이 유의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동맥경화를 결정짓는 것은 LDL이 아니고 바로 이 OXLDL이다. 여기에 오늘 사실 약사님들이 만약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게 OX 왜 그러냐면 이 LDL 자체는 폼셀을 형성하지 못한다. 우리가 동맥경화 원인이 폼셀인데 LDL은 절대 폼셀을 형성하지 못해요. 하지도 않고. 그런데 OXLDL만이 폼셀을 형성해서 여기에 활성산소와 같이 플라크를 형성해서 동맥경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혈관, 이제 혈액에 있는 혈관이고요. 이게 혈관 내벽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솜털처럼 생긴 게 바로 이제 모노사이트, 서큘레이팅 모노사이트, 당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네이티브 LDL, 여기 이제 혈관 내벽이 내피세포고요. 여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자연스러운 물질들이기 때문에 혈관 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이제 LDL이 쭉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또 중금속, 또 방사능 물질, 뭐 약 등에 의해서 LDL이 산화가 되죠. 이 산화가 되면 이건 우리 몸에서는 제노바이오틱스로 이물질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당구가 이게 이제 우리가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이 대식세포가 요걸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먹게 되는 걸 우리 거품세포라고 하고 이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막 몸 안에 OXLDL이 거품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OXLDL 자체는 산화력이 굉장히 큰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 내피를 다 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혈관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XLDL은 그 자체가 혈관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거품세포를 형성해서 동맥경화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이제 OXLDL을 잡아먹은 다 이제 대식세포들이고 그 대식세포들이 플라크를 만들면 그 플라크에서 나오는 세포 뭐 부착물질들이 혈관 부착물질들이 혈전을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 혈전이 유도되면서 혈관이 이제 완전히 90% 이상 막히게 됐을 때를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저 혈전이 모여들 때도 다 이 폼셀에 의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폼셀을 만드는 OXLDL입니다. 그런데 이게 폼셀이라는 것은 그러면 동맥경화가 한번 걸린 사람은 영원히 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든지 스타틴 제제를 먹어가지고는 이 폼셀 자체가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폼셀이 우리가 림프절로 이동을 림프노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필요한데 폼셀이 이동을 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OPNT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동맥에 있는 폼셀이 림프절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폼셀 move to lymph node. 그러니까 폼셀이 림프절로 이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 바로 액티브 시아니드라는 거예요. 이 시아니드를 이제 충분한 용량을 쓰게 되면은 폼셀이 이게 이동을 해서 동맥의 벽이 점점 얇아집니다. 이것을 리버서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역적 반응이라고 이렇게 하죠. 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싶다. 그러면 시아니드를 복용했을 때 removing oxidant,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산화 물질들을 제거하면서 그다음에 OXLDL을 이제 서프레싱하는 억제하는 거죠. 생성을. 그렇게 되면은 동맥경화를 아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 과연 이제 그 개선은 가능하냐? 이제 개선, 지금 동맥경화가 있는데 여기 이제 동맥벽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하다는 거죠. 리버서블하다는 겁니다. 바로 시아니딘, 오메가3, 바이타민을 써서 여기에 노멀 베슬로 가능하다. 이게 얼마나 걸리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게 아주 오래된 경우에는 8개월 정도, 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면 림프절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개월 정도의 OPNT에 의해서 보였다. 저희가 한 10만 명 정도의 하이퍼텐션, 하이퍼글리세미아의 갖고 계신 분들을 OPNT를 했는데 다 4개월 정도에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메디케이션을 다 아는 상태입니다. 메디케이션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다 이제 중지한 상태에서 오로지 OPNT만으로 이렇게 혈압과 당뇨가 정상이 되는데, 실제 혈압과 당뇨약을 안 드시고 이렇게 혈압이 당뇨가 정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에너지 넘치고 머리가 무거운 것들이 가벼워지고, 예, 신체 활력이 생기는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몸에 붓는 것들 없어지고 가슴 아픈 것들 없어지고. 그러니까 실제 혈압이라는 것과 혈당을 약으로 통제하는 것과 OPNT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큰 건강상에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그게 유전자의 작용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혈관을 만드는 이 줄기세포를 EPC라고 하는데, EPC가 한 300%가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시아니드를 한 달 정도 복용을 하면 이 심근경색 환자들의 EPC가 300%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되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뭐 지금 약국에서 병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처방전을 받으시면 이게 뭐 스타틴과 아스피린, 그 다음에 고혈압약을 이렇게 먹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병용 투여를 해왔습니다. 시아니딘을 병용 투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OXLDL, CRP, 인터루킨 6, V캠, I캠, AC, MCP, 이게 다 동맥경화의 지표인데 이게 다 내려가고 이제 NOS, 아디포넥틴, 인슐린 수치, EPC 수치가 다 올라가는 게 이제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이런 환자들의 수준이 약만 단독으로 썼을 때와 병용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가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 몸에 스트레스와 미세먼지 같은 약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일단 두 가지로 반응이 되는데, 하나는 활성산소가 막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스트릭트 블러드, 즉 혈관이 수축이 돼요.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하이폭시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몸은 일단은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으면 막 얼굴 하얘지고 멍해지잖아요. 이러듯이 하이폭시아에 빠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위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미토콘드리아도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ROS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ROS가 여기 보시면 NF-카팝이라는 뭐 실제 임상하시는 우리 약사님들은 안 들어본 유전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염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염증, 특히 이제 류마티즘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 중에 루푸스라든지 또는 막 아주 심한 어떤 몸의 염증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피부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이 암이 전이된 분들, 이런 분들은 NF-카팝의 그 수치가 정상적인 것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몇 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NF-카팝은 원래 어떤 성분이냐면 세포를 살리는 성분이에요. 세포를 죽이지 않고 막 살리는 성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게 한 100개 정도는 필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하이폭시아에 빠지게 되면 이 수치가 100이 아니라 막 400, 5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이게 핵에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막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세포가 위험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TNF-알파의 유전자에 작용을 해서, 이 TNF-알파라는 이제 종양괴사인자죠. 빨리 이제 종양이나 이런 것들 죽여라. 그래서 이제 TNF-알파가 막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래서 TNF-알파와 NF-카팝의 농도를 재가지고 혈중 농도를 재서 당신은 지금 염증 질환이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진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진단을 내리는데, 그래서 이 물질이 과연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물질은 원래 우리 몸에 100개씩은 필요한 물질인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300, 40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쓰는 약들은 이것만 억제해 주는 약을 쓰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두고 이것만 억제를 해주는 약을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런 대증요법제를 쓰지 말고 이 상태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OPNT를 바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스트레스와 톡신이 만드는 ROS를 다 차단해 버립니다. ROS 차단하고 또 혈관이 좁아지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 하이폭시아에 빠지는 것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에 유전자 이 세포 안으로 시그널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또 세포 안에 혹시 이런 시그널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 OPNT의 성분들은 다 나노 성분들이기 때문에 75나노, 85나노 성분이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ROS를 차단하고 NF-kappaB가 TNF-알파를 이렇게 하는 걸 차단하고 그 다음에 하이폭시아에 빠지는 것도 세포 내부에서 빠지는 것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전체의 과다 발현을 우리가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OPNT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쓰는 약들은 OPNT가 아니라 TNF-알파 이니비터 또는 NF-kappaB 이니비터, 뭐 글루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를 쓰면 NF-kappaB가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쓰고 병원에서는 수치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천만의 말이죠. 이것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세포의 기능이 되찾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로 ROS 만들어서 하이폭시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지금 몸은 완전히 밸런스가 깨져서 온 몸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으로는 근본적으로 염증, 통증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이건 유전체의 어떤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OPNT를 하고 나면 한 4개월 하고 나면 TNF-알파, NF-kappaB의 농도가 다 정상이 돼 있어요. 실제 억제제를 쓰지 않았는데도 바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원인 개선을 위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 OPNT를 한 임상 사례를 저희가 이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이분은 루푸스 환자였는데 10년 된 루푸스 환자였습니다. 근데 뭐 루푸스 환자가 쓸 수 있는 건 이제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 항생제 이런 거 대부분인데 이제 이분이 실제 식사도 못하고 구강 궤양이라든지 입술 궤양으로 식사도 못하는 분인데 OPNT를 써서 이분은 사실 한 4개월 만에 10년 된 루푸스가 완치되신 분이에요. 완치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일산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자가면역 질환이 이렇게 루푸스까지 이렇게 4개월 만에 약을 다 끊고 완치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전으로 하이폭시아를 하고 ROS를 차단함으로써 세포의 유전체 과다 발현을 막아주게 되면 이게 가능하고 또 그게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게 되면 후성 유전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약을 안 써도 이제 이렇게 체질이 개선돼서 지속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한 5년 된 주부습진 일산에서 꽃집을 하시는 분인데 뭐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고 뭐 히스타민 뭐 안 써본 거 다 써봤지만 바를 때만 먹을 때만 괜찮고 이분들도 이제 주부습진인데 이분도 한 4개월 뒤에 이렇게 완치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한 10년 된 골프공 크기 허벅지 종양인데 마취제 쪽에 또 센시티비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OPNT를 바르고 먹고 했는데 한 10일 만에 이렇게 양성 종양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분화구처럼 푹 패여진 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OPNT가 몸에 있는 이물질들을 좀 제거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는 걸 좀 이게 양성 종양이니까요. 예, 우리 몸에 만약에 소화관에 뭐 대장이라든지 위에든지 뭐 이런 쪽에 이런 자그마한 종양이 있다면 이걸 제거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암 2기 환자인데요. 수술 받기 전에 이제 OPNT를 한 3주 정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전북 익산에서 원광대에서 내시경을 받고
이제 수술은 아산병원에 서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OPNT를 받은 뒤에 이렇게 그 한 90% 이렇게 수술을 하려면 내시경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시경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암이 잡히지 않아서 그때 이제 어떤 약을 썼느냐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좀 많이 놀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PNT를 잘하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이래 물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줄기세포성 종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침 맞고 이게 얼굴 뭐 주름이나 뭐 이런 트러블 때문에 침 맞고 한약 먹고 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진 분이에요. 이게 이제 멜라노시스라고 하는데 한약과 침을 이제 시술을 잘못 받아서 이분이 얼굴만 저렇게 팩을 하신 게 아니고 얼굴이 진짜 새카맣게 되신 분인데 뭐 이제 유명하다는 그 뭐 피부과나 약 다 먹었는데도 안 됐습니다. 실제 우리 도미나 크림 바를 수 있는데 이런 크림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OPNT를 한 8개월 했어요. 8개월 해서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멜라노시스가 거의 완치된 사례죠. 그다음에 이제 티눈이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진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사마귀가 이렇게 좋아진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농양이 이렇게 좋아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원래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금 갑상선이나 림프 쪽에 농양이 이렇게 전이가 돼서 좀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OPNT를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좋아진 케이스가 됐고요. 근데 아토피는 보통 치료 기간이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짧은 경우에는 4개월, 긴 경우에는 1년까지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바르고 많이 먹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그 치료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것도 아토피. 이것은 이제 하지정맥류인데 이것도 이제 실제 바르고 먹고 이렇게 해서 정맥류가 좋아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제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약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그 개국 약사님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소중한 직능을 이 만성질환 환자를 케어하면서 다시 되찾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